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주 큰 뉴스가 미국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네. 니콜라 CEO가 이제 사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그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죠. 힌덴버그? 맞습니다. 힌덴버그가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SEC의 조사도 있고 검찰 조사도 있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CEO가 그만둔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참 한국의 H모 회사에서 CEO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CEO가 그만둬 버린 거죠. 네. 아.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이거는 이제 기술주들의 쇼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기술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예요. 테슬라는 이제 실체, 예전에 테슬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 했는데 그랬죠. 실체를 보여줬죠. 근데 사실은, 심리적인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니콜라는 정확하게 테슬라를 밟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그 서로 상충되지 않는 다른 세그먼트를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전기차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화물차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그 다리당 밀도가 아직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로 트럭을 만들면 트럭의 화물칸의 상당 부분이 그냥 전기차 그 배터리로 꽉 차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굉장히 긴 거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물칸이 안 나오죠. 그런데 수소는 소위 말하는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은 트럭이 되는 거거든요. 딱 그 자리를 짚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니콜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교묘하게 테슬라하고 이렇게 테슬라의 빈자리를 톡톡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상용차 부분으로.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의심했다가 확신으로 변한 심리가, 야, 이거 수소차도 이거 또 하나의 제2의 테슬라 이거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충분했지요. 근데 힌덴버그의 보고서를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경영진들을 믿을 수 없다고 나온 건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같이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진들이 이쪽 수소차에 엔지니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엔지니어가 없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쪽 업과는. 그래서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그 보고서에서 나왔죠. 완전한 친환경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델 하우스도 아니고 그 모델 자동차가 그냥 밀어서 언덕에서 굴렸다고. 네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검사까지 나와서 이러면 사실은 CEO는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 없고 우리는 바로 했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고 거기엔 오해가 있다라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쓱 빠져나온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얼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즉, 예전에 테슬라를 못 믿었을 때처럼 기술주 믿을 수 없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던 기술주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저희 편으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진짜 레알이 있고 반 세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섞여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도매급으로 싹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미국 기술주들이 좀 충격을 당할 수 있고, 요게 약간의 블랙스완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견딜 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부각되고 돋보일 수도 있죠. 얘네는 진짜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고 차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현대차 그룹이 시가총액 100조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차에게는 또 좋은 그럼요. 소식이네요. 역시 뭐 수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고 짱짱하게 수소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현대차다. 근데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수소차가 미래가 있어라고 투자자들이 공간을 열어놨잖아요. 그죠? 니콜라가 해준 거는 공간을 열은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이제 무주공산이 됐는데, 보니까 현대차, 도요타는 하는 거 맞네? 얘네는 찐이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운이 좋다면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다른 그 분 방송에서
그 테슬라는 뭘 한다 하면은 주주들이나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드론을 띄우든 뭐하든 공사 현장을 다 촬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죠. 네, 니콜라는 공장을 뭐 하고 있다 하는데 가면 철골도 없더라, 네, 맞아요. 황무지더라, 뭐 이런. 네, 실제로 그래요. 저도 네. 봤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 찍고 온 걸 봤는데,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하는 방송에서 이거 PPT 회사 아니야?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거의 수천억대 자금이 투자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그러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진짜여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CEO가 사임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예상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국 사람 투자 많이 했으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보통 PDR이라고 그래서 이제 꿈을 이제 네. 자꾸 이제 끌어다가 가격에다 산정을 했는데 현실에 대해서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오늘 참 나스닥 시장이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다른 이슈도 있죠.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네, 어떤? 네. 그 대법관께서 미국 예. 대법관이 몇 명이에요? 저 그 미국 법은 잘 몰라요. 근데 네. 한 분이 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주 진보 대법관이시고 쉽게 얘기하면 진보 대법관이라면 친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새로 빨리 세워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 트럼프는 세워야 된다, 바이든은 안 된다, 선거 후에 해야 된다. 여기도 논쟁이 치열한데 이 부분이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니까 그 부분은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제도, 우편 투표의 어떤 네. 문제성을 제시하면서 불복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불확실성이에요. 네. 하여튼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환율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네네. 지금 환율이 요새 좀 1,120원대, 1,200원대를 좀 계속 꿋꿋하게 지키다가 요새 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1,150원대까지 뭐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과거 평균을 보면 1,100원대 중반 조금 하단이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원이 사실 그 낮은 가격은 아니었고 그동안에 달러의 약세나 다른 통화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원화가 자리를 못 잡고 있었으니까 조금 빠르게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현실은 위엔화와 중국의 위엔화와 일본의 엔화가 강세였던 것을 같이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1,160원, 50원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제 좀 이게 조정받는 거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좋은 뉴스입니다. 어떤 면으로요? 외국인 투자자들 끌어오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주식시장은 과거의 그 평균적인 흐름들은 원화가 강세일 때 시장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두려워할 뉴스는 아닌데 환이 너무 급하게 움직일까봐 그게 걱정인 것이지. 빠르게. 네. 그럼 지금에서 더 떨어진다 해도 우리한테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투자자들한테는요. 투자자, 외국인. 네,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뉴스고 마진이 박한 수출품 만드는 회사들은 나쁜 뉴스죠. 자동차는 나쁜 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9월 21일, 이제 오늘 장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그 오늘 시장이 빠진 거와 이 환율과의 어떤 상관성? 이거는 네. 뭐. 오늘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그거 같지는 않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악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진 또 않았어요. 그건 오히려 환율이 좀 방어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율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뭐 지금 1,100원 초반대까지 20원까지 뭐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런 수출주에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마진이 박한 쪽은 어려워지고요. 마진이 충분한 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는 마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율 움직임보다도 내년도 그 반도체 시황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도 또 얘기하기 이러시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DDR5의 출현을 주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DR5가 그동안에 출현을 못한 것은 인텔의 새로운 공정에 그 CPU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스크탑과 그 다음에 그 서버 쪽에서의 CPU 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CPU 교체를 못하니까 DDR5가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붙어서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못 나가니까 못 따라간 거예요. 참고로 모바일은 그럼 어떠냐? 모바일은 따라갔어요. 모바일은 이미 DDR5를 쓰고 있어요. 저전력 DDR5, 네. 예, LP DDR5, 로우 파워 DDR5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LP가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있는데 데스크탑과 서버는 인텔이 꽉, 물론 이제 AMD한테 지금 시장을 좀 뺏기고는 있습니다만 인텔 천하예요, 여전히. 네. 그런데 이게 진전을 못하다가 이제 인텔이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잠깐 알을 더 까서 인텔이 만약에 내년도에 얘기한 10나노 타이거 레이크를 비롯한 그쪽 CPU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게 된다면 네.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환율하고 상관없이 메모리 시장 상당히 좋을 수 있고 그러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새롭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에 따라서 마진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미 그거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원화 환율이 세게 강세로 간다면 현대차는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까 뭐 따로 언급드렸던 수소차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무찌르고 가겠지만 환율을 무찌르고 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 환율이 강세가 된다면 조금 위축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국에서 이렇게 좀 그 네. 시장에 개입할 여지는 없을까요? 급격하게 변동되면 그렇게 할 것인데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를 네. 보면 어떻습니까? 예,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통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통화는 유로입니다. 유로가 거의 7화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엔화예요. 1번의 엔화인데요. 이 두 개 통화가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달러 환율은 결정됩니다. 최근 한 달간의 달러의 약세는 유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유로화가 1.11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1.18, 19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ECB에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유로화가 강세가 돼서 인플레이션 못 만드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를 라가르드 총재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일단 유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근데 유로가 경기가 회복이 되면 유로가 강세 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번에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탁 그다음에 유로가 위로 쫙 하고 했던 바로 그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유럽의 재정 안정기금 그러니까 합의했던 구제금융 그게 있었거든요. 7,500억 유로. 이게 딱 터지고부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 드디어 유럽에서 재정 통합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재정을 각출해 가지고 어려운 국가 좀 쓰자고 빌려주고 그냥 쓰게 만들어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나라는 좀 많이 내고 어떤 나라는 덜 내고 이렇게 되는데 많이 내는 나라는 상황이 좋은 나라들이겠죠. 그러니까 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는 반대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거 갖고 막 협의했는데 협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유럽이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재정 통합하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앞으로 행동이 통일되게 나오겠네. 이런 시장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간 것이고요. 네. 엔화는 엔화대로 아베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얘네 더 이상 쓸 카드 없어. 얘네는 YCC도 이미 다 썼어. 미국 연준은 차원이 달라. 얘네는 쓸 카드 없어. 이러니까 환에 대한 일종의 공격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엔화 강세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달러의 약세 흐름은 조금 더 갈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돈을 많이 풀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막을 생각이 없어.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달러 인덱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선진국 6개국을 네. 기반으로 한 어떤 통화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머징 국가 그 어떤 달러 인덱스가 네네. 따로 있고 그런 국가들 지수로 하잖아요. 예. 이거는 계속 좀 네. 저 주요 통화 그 6개국 인덱스하고는 좀 결이 틀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안화하고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통화는 아마 이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에 가는데 가장 강한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해외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사실 그동안 한두 달 전서부터 계속 달러 약세의 장기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폭이 네. 상당했단 말이죠. 예,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그 미국 투자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럴 때 환율 차손에 대한 염려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럼요. 그 수익 내고 환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너무 열렬하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좋게만 보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 너무 많이 모인 곳이 과연 좋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진짜 원화가 엔화처럼 이런 식으로 강세 흐름 가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내셔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 위안화가 이번 주에 이제 고시 환율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미중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좀 환율 전쟁에 대한 염려가 계속 커졌잖아요. 네. 인위적으로 막 그 중국이 환율을 좀 조작하면 뭐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번에는 중국은 좀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강한 게 네. 좀 낫다. 네, 지금 뭐 수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갖고 미국에다 엄청난 양을 판다고 지금 해결될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팔아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콩도 수입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자본시장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네. 해외 그 투자자들한테 계속 개방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통화 강세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수출 중심의 국가로서 공산품을 싸게 팔기 위해서 환율 약세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특별히 이제 금융시장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가 수출이라는 하나의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되고 네. 전체 그 금융시장 개방 일정하고 뭐 이러저런 그렇죠. 미중 문제 이런 네. 걸 보면서 환율을 좀 봐야겠네요. 위안화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